네, 여러분들 검찰 인사 여러분들도 우려 좀 하죠. 뭐 심우정, 친윤 검사 이 사람들이 진짜로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닌가 충분히 우려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우려할 수 있고 조국 혁신당에 화나는 것도 맞죠. 그 피해자들이 거기 다 있으니까 이규현 검사나 최규근 뭐 전 그 법무 그쪽에 계셨던 분들 다 어떻게 보면 그 김학의 사건이나 이쪽에 피해자였죠. 화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가 봐도 그 지금 어떤 임은정 검사나 어떤 김태훈 검사의 파격적인 개혁파들의 승진도 반가울 일이지만 지금 막 송강, 임세진 이런 사람들이 영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고초를 겪은 차기군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도 그 얘도 참 정치 해설 못한다. 네가 해 새끼야 그럼. 아 그 도라이 새끼야. 그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얼마든지 여러분들 친윤 검사들이 중용된 거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기묘한 검찰 인사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에 대한 트라우마가 크다 보니까 좀 과하게 걱정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일단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차 때 검찰 개혁을 시작했고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는 자를 수도 없는 임기가 보장된 자리를 윤석열에게 당했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집권 이제 일주일 차 이제 한 달 차에 검찰 개혁을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123석 지금 이재명 정부는 거의 180석을 넘는 조국 혁신당과 합치면 180석이 넘는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의 검찰의 분위기와 지금 검찰의 분위기는 다르다. 분명히 그때의 검찰은 지네가 이제는 권력까지 먹으려고 하는 사실상 주인 잡아먹는 것 같은 사냥개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의 검찰은 그때의 검찰에 비해서 분명히 약해진 건 맞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검찰은 믿을 수 없는 존재고 검찰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검찰의 피해자고 검찰 개혁을 못하면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검찰 개혁을 실패하면 가장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은 이재명이에요. 제 말 여기까지는 인정하시죠? 검찰 개혁 실패하면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서투루 어떤 이런 인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검찰개혁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 검찰 세상이 되면 가장 먼저 죽는 거는 이재명입니다. 그건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검찰을 이번에 인사를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어제의 검찰 인사지나 지금 사실 검찰 인사로 치면 아주 작은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었고 이제 중간 간부 인사가 대거 고위급 간부들 여러분들 고위급 검사의 어제 인사였거든요. 근데 진짜 중간 간부가 제일 많죠. 여러분들 보시면 높은 사람들은 몇 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높은 사람들은 몇 명이 안 되고 중간 간부 뭐 평검사에서 부부장 검사에서 부장 검사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잖아요. 여기에 남아있는 숨어있는 친윤 검사를 색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친윤 검사들을 색출하는 게 가장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대가리들은 어떤 놈이 친윤이고 어떤 놈이 완강한 친윤, 찰떡궁합 친윤, 약간 어설픈 친윤, 요 새끼는 한동훈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친윤 세력만 검찰에서 솎아내면 안 됩니다. 한동훈 세력도 같이 솎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한동훈 세력도 같이 솎아내야 돼요.
친윤 검사와 한동훈 검사,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찰 인사를 단행을 했거든요. 이 양쪽의 친윤 검사, 한동훈 검사를 솎아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거는 얼마든지 우려를 해도 돼요. 이번에 중용된 이들을 상대적으로 그나마 친윤 색태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덜하다고 생각해서 임명을 했다라는 평가도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검찰개혁은 인적 청산으로부터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왜 그런 인사를 했냐, 어제와 똑같은 이런 생각을 해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얼마든지 검찰개혁에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모습이 보이면 일단은 권력자의 검찰개혁 의지가 강하고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와 찰떡궁합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자의 검찰개혁 의지가 사실 검찰개혁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의 시기도 3년차에서 좀 늦었지만 워낙 검찰이 조국 장관을 죽이려고 하고 그 가족들까지 도륙을 하는 바람에 문재인 정부에서 좀 당황을 해서 검찰개혁을 한 발 뺀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권력자의 검찰개혁 의지가 강하면요 밑에서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는 건 계속 얘기해도 괜찮아요. 우려를 하는 거 하지만 그래도 저는 믿어보자 라는 생각이에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제 검찰총장이에요. 오늘 제목, 차기 검찰총장의 지금 후보군들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먼저 검찰총장은 어떤 식으로 임명이 되냐면요,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립니다. 뭐 외부 인사, 내부 인사 이런 사람들을 꾸려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린 다음에 그 추천위원회는 뭐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로 올린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뭐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 3명 중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금 검찰총장의 후보군으로 지금 하마평이 되고 있냐? 어디까지나 하마평이에요.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내란 사건 수사를 지휘한 친윤색이 덜한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현재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구자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금 강력한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로 와 있습니다. 왜 구자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있겠습니까? 왜 이 사람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겠습니까? 윤석열 때 좌천된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라고. 그 다음에 또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이 또 좀 몇 명을 얘기해 드리면요,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있습니다. 이정현.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주영환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이 사람들은 뭐 27기 26기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검찰총장을 외부에서도 찾고 있다. 외부에서도 찾고 있다. 지금 박세현인데 박세연이라고 해놨네. 지금 외부에서 검찰총장을 찾고 있다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검찰총장도 여러분들 똑같이 자격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법조인 경력 15년이 있으면 돼요. 법조인 경력 15년. 법조인 경력 15년이면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게 검찰청법 27조 검찰총장의 임명 자격이라고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재직한 사람,
판사 출신도 검찰총장이 될 수 있고 검사 출신도 될 수 있고요. 변호사 출신도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단체장, 국공기업체에 사는 공무원에게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이 제시했던 사람 다 꼭 우리가 생각할 때 검사만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의 외부 검찰총장이 탄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강욱 의원님이 사면받고 검찰총장을 하면 딱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최강욱 의원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9월달까지 아마 공직을 얻을 수가 없는데 저는 최강욱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사면을 받고 검찰총장 하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검찰총장이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민주당이 올 추석 안에 올 명절 안에 그 검찰청을 해체를 한다라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을 굳이 임명 안 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검찰총장을 임명 안 하고 현재의 시스템으로 검찰청이 기소청으로 공소청으로 바뀔 때까지 놔두는데 그 안에 검찰의 반발이 있거나 그러면 검찰총장을 그때 가서 임명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 그때 가서 검찰총장을 임명해버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잖아요. 혹시 이 인사를 가지고 지금 봉욱 민정수석이나 여기저기 이제 말 많은 검찰 인사를 가지고 민주당과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기를 들거나 검찰 안에서 그러면 그때 검찰총장을 더 센 사람을 투입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현상 유지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총장을 빨리 강한 사람을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명하는 게 맞아요. 공석으로 두는 거는 별로 맞지 않아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좀 청기누설 하나 해주면 이재명 대통령이랑 최강욱 의원님이랑 사이가 되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국회에 갔을 때 어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그 당시에 대표죠. 이재명 대표님이랑 최강욱 의원님이랑 김남국 의원님이랑 도시락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랑 최강욱 의원님이랑 되게 사이가 좋아요. 되게 사이가 좋아요. 하여튼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을 안 하고 민주당이 얘기했듯이 9월까지 검찰청을 폐지하는 그러니까 공소청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 이후에 왜 그러면 최강욱 의원님이 9월 이후에 사면 다 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9월 이후에 최강욱 의원님이 풀리니까 민주당이 선 검찰 해체 후 공소청장에 최강욱 의원님이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임명 안 하면. 근데 저런 것도 있어요. 제가 빨리 임명하라는 건 뭐냐면 어차피 검찰총장 임명해 놓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임명 검찰총장 해놓고 어차피 검찰청이 폐지가 되면 임명했던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쵸? 어차피 임명했던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공석으로 두는 거보다 저는 임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자연스럽게 당연히 검찰총장이 이 부처가 폐기됐으니까 공소청장으로 옮기면 되니까. 뭐 민주당이 외부에서 인사를 찾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까지 유력한 사람은 박세현 그 다음에 구자현 이 두 명이 유력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유력하다고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보면 이재명 정부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다 머리에 설계를 하고 계신지, 우리가 뭐 언론에서 당연히 뭐 친윤색이 없는 뭐 박세현이나 구자연이 될 것이다 이런 것보다 좀 이재명 대통령은 좀 상징적인 어떤 국민 주권 정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검찰총장이 영입되는 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박세현은 반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개인적으로 박세현은 반대예요.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자고요. 근데 임명할 가능성도 높아요. 검찰 개혁을 하는데 검찰총장이 없이 한다는 건 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고, 검찰총장이 이제 심우정이 때마침 나가줘서 이제 특검 받고 이제 심우정이나, 저는 검찰을 위해서 감옥을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검찰개혁 실패하면 가장 먼저 검찰의 타겟은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투르 인사를 하거나 망칠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정도만 얘기해도 우리 믿을 수 있잖아요. 검찰개혁 어설프게 했다가 실패하면 가장 먼저 검찰의 타겟은 이재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일부 몇몇 과거에 친윤이었던 인간들 몇몇 좀 중용했다 그래갖고 검찰이 다시 반기를 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검찰총장이 누가 되냐는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검 얘기가 되게 길어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집권 여당 방송 땡명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내일 취임 30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윤석열이나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그쵸? 다 짜고 치는 고스톱 하면 알아서 질문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그 사전에 조율 없이 어떤 얘기도 묻는, 다만 그 그러니까 정치 사회 분야, 그 다음에 뭐 경제 분야 이런 식으로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나눠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로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대통령 기자회견 볼 때 어떤 식으로 했죠? 대변인이 손들면 저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봤죠, 여러분들. 그렇죠? 대변인이,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음 질문자 하면 기자들이 손들면 대변인이 이렇게 가리키면 그 사람이 마이크를 줬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명함 제비뽑기로 한대요. 명함 제비뽑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각 언론사에서 명함을 넣어요. 각 언론사에서 명함을 다 집어넣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뽑아요. 그러면 MBC 질문하세요 라고 하면 MBC가 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이번에 명함 제비뽑기로 질문을 받는다라고 얘기들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전혀 어떤 얘기나 조율이 되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짜고 칠 수가 없죠. 그리고 왜 2시간 정도가 예상되냐면 내일 그 오후에 여러분들 잘 알듯 점심 식사가 야당 5당 대표와 지금 그 오찬이, 그러니까 점심이 식사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 10시에 시작하면 2시간 정도 하면 야당 대표들과 식사 자리가 지금 마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시간 정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사타파 TV에서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이 묻고 국민이 묻고 뭐 대통령이 답하다, 이거 취임 30일 기자회견 같이 보기, 응원하기 시작하도록 하고, 어떤 놈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벌써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어떤 새끼는 3년 동안 뭘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누구는 30일 만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사회적으로나 대한민국 분위기가 너무너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 라고 하면서 아직 4년 11개월이 남았다라는 되게 기분 좋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새끼는 3년 동안 뭘 했는지를 모르잖아. 근데 이제 30일 됐는데 벌써부터 나라가 바뀐 것 같고 새로운 대한민국, 뭔가 이렇게 기대와 희망이 벌써부터 그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무엇이었을까? 이재명 대통령의 한 달은 무엇이었을까? 속도전이었습니다. 제가 보면. 추경도 속도전, 저기 내란 세력들의 어떤 그 처벌도 속도전. 뭐든지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키워드는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야 나라가 뭐가 이렇게 말만 하면 탁탁탁탁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제가 보면 속도전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구자현이 맞아요. 내가 구자연이라고 썼구나. 구자현. 네, 훈장님들이 많아갖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타는 바꿔줘야지.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일 여러분들 취임 30일 기자회견 전혀 사전에 짜고 치는 거 없이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인사 처음에 뭐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퇴하는 일도 생기고, 지금 여권, 그러니까 야당에서 김민석 총리의 집중 공격을 하면서도 지금 국정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여론이 되게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적절했다가 과반이 넘어요. 부적절했다는 30%대에 그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30일 정도 지났는데 전체적인 지지율은 한 60% 나오고 있죠. 내일 10시 합니다. 60%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껄끄러운 얘기 좀 하나 해드리면, 중국이 여러분들 좀 있으면 9월 3일날, 오는 9월 3일날 베이징에서 전승절이 있어요. 전승절 80주년입니다. 근데 이 전승절에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보면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열리면 중국과의 어떤 기존의 그 차단된 어떤 외교나 이런 것들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한미 정상회담이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보다 더 빠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만약에 그 딜레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예상대로 7월 말 정도에 하게 되면 중국의 베이징에서 열리는 열병식에 참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런 것도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전승절에 참가는 하지만 열병식은 보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요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올 하반기, 이제 전반기 끝났죠. 여러분들 7월 달로 넘어갔으니까 하반기 해외 일정을 좀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하반기 주요 일정이에요. 9월 3일 항일 전쟁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있고요. 9월 23일에서 30일 날 유엔 총회 정상 기조 연설을, 이때도 여러분들 이제 볼거리가 많이 제공되겠죠. 그 다음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어요. 이거 벌써부터 이게 좀 걱정이더라고요. 지금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 준비가 좀 잘 해놔야 되는데, 여기 시설 점검이나 이런 것들 좀 잘 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뭐 재점검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도 향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딴 거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이 9월 이후로 연기가 된다 그러면 중국의 전승절에 참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이 9월 3일 이후로 연기가 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의 전승절에 참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미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중국과의 외교 복원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주요 관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여야가 합의를 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의아해하죠. 국힘당이 상법 개정안을 찬성을 해줬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사실 상법 개정안은 5가지였어요. 5가지였는데 그 5가지 중에서 2가지는 일단 좀 보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요 내용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지 좀 보여드리면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는 통과가 됐어요. 지금 빨간 걸로 한 거는 통과가 된 거예요. 일정 규모 이상 상장의 전자주주총회 개최 의무화, 그 다음에 사회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상장사 독립이사 비율로 30% 이상으로 확대, 뭐 이런 건 다 지금 개정안 합의 내용이에요. 이게 통과된 합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2가지가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보면 주주보호에 첫 발을 뗀 상법 개정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힘 반대의 집중 투표제는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여러분들 통과되고 어떤 게 안 됐나? 그럼 먼저 국민의힘이 재개의 어떤 요구를 받고 반대를 강하게 주장했던 게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분리선출감사위원 수 확대. 여태까지 외부감사 인원이 1명이었는데 그걸 2명으로 감사위원 확대하는 거를 국힘당은 막는 성과를 냈고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공약대로 통과시켰는데, 그러면 집중투표제가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각 상장회사의 이사나 주주들 있잖아요. 이사 후보 모두를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투표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재벌 총수들이 이사회를 자기 식구들로 채우면서 경영을 안정화를 지대하는 경영을 독점을 했죠. 근데 이사 후보들을 주주들이 만약에 집단 투표제를 할 경우에는 외부에 의해서 주주들이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총수 입장에서는 불편한 이사,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이사가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걸 막은 거예요. 저는 좀 아쉽죠. 이런 것들이 되면 좋은데 약간 아쉽지만 일단은 상법 개정안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된 점, 전자주주총회도 개최 의무화가 된 점, 그 다음에 사회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한 점, 상장사 독립의 비율을 25에서 34% 이상으로 확장한 거, 그 다음에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한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순환 출자 구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으면 삼성생명이 있고 삼성물산이 있고 얘네들이 서로 지분을 갖고 있어서 서로 만약에 삼성전자의 주주총회를 하면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에서 자기네들이 마음에 드는 이사 의결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그러니까 결국은 지네 식구끼리 뽑았는데 그거를 제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을 뽑던 거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도록 제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통과가 됐다라는 게 시작이 중요하다. 상법 개정안에 주주 보호에 첫 발을 뗐다.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과방위에서 이것도 있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확대, 즉 오늘 방송 3법, 방송 3법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사법이 과방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과방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으면 이제 법사위의 소위에서 통과되고 그냥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땅땅땅 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민주당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송 3법은 무엇이냐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방송 3법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공영방송 지배 구조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여러분들 우리가 KBS나 어떤 그 MBC나 뭐 이런 뭐 EBS나 이런 이사들을 뽑을 때 여야가 추천하는 게 100%였어요. 여당 추천목, 야당 추천목이 100%로 사실 정치권들이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100% 뽑다 보니까 사실상 정치권이 뭐 국힘당이 정권을 잡으면 국힘당 사람들로 방송통신 어떤 이사들을 꾸리고 그래서 KBS가 넘어가고 MBC도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걸 확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야 추천목을 줄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KBS의 이사가 11명이었는데 15명으로 늘리면서 늘리는 것이고 문화방송 그러니까 MBC의 대주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방송문화진흥회와 뭐 진흥회랑 뭐 저 정수장학회 이쪽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숫자를 9명에서 13명으로 4명을 더 늘리고 EBS도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여태까지 여야가 100%를 추천했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추천권을 국회는 물론 학회, 언론학회, 그 다음에 시청자 단체, 그 다음에 임직원 등에 개방을 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좀 사실 개인적으로 디테일하지 못해요. 시청자 단체, 어떤 시청자 단체를 얘기하는 거야? 또 극우 시청자 단체를 만들어 갖고 쟤네들이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세밀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어떤 시청자 단체인 것인가, 누가 추천한 시청자 단체이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임직원 등에 개방한다. 그 사내 임직원들도 이제 공영방송 그 이사들이나 여기에 추천권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학회 어떤 학회냐, 그렇죠? 국힘당이 주장하는 어용 언론 학회들도 얼마든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디테일이 부족한 것 같고, 저는 언론 노조도 좀 참여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저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언론 노조도 거기에 뭐 임직원에 포함될 수는 있겠죠. 언론 노조도 임직원에 포함되니까 언론 노조도 어떤 의결권을 가질 수 뭐 있겠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어떤 시청자 단체, 누가 추천하는 시청자들이냐 이런 것 좀 디테일하게 어떤 학회냐, 어디에서 언론 단체에서 공인된 어떤 학회나 시청자 단체 이런 거를 좀 정확히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빵진숙이 날라가나요? 그건 어제 방송을 안 보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빵진숙이는 날라간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응?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랑 문체부랑 합쳐서 문화콘텐츠부라는 부처를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갖고 이준숙이 물러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 방송통신위원회를 합병을 해버리면 돼요. 문체부랑 합쳐버리면 사실상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사장을 아무나 지네끼리 해먹어서 사장 추천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특별 다수제를 실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제가 예전부터 언론개혁을 얘기할 때 언론개혁의 시작은 방송 3법부터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 언론개혁에 대해서 우리 민주진보진영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맨날 무슨 징벌적 손해배상,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뭐 기사 하나 잘못 썼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조중동은 죽지 않아요. 오히려 민주진보진영의 가난한 언론사들 다 죽어요. 그래서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차선책이고, 먼저 이렇게 그 언론사가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사장과 임원진들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권이 잡냐에 따라서 100% 여야 추천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라 그래서 이사회를 확대하는 게 맞다.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주장했는데 언론노조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상법이 먼저 통과된 거는 언론개혁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그 대북 전단을 날리는 자들에게는 대북 전단을 살파를 마구잡이를 했었죠. 윤석열 정부 때. 그래갖고 우리에게 오물풍선이 날라왔는데 앞으로는 대북 전단을 날리려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된다. 위반하실 때는 바로 법적 조치를 하고 해산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새롭게 법안을 만들었다. 발의를 했다. 잘하는 일이죠. 네, 그 다음에 기재부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이재명 정부에서의 3대 개혁 과제는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뭐 검찰, 사법, 언론 개혁과 그 다음에 사실 진짜 적폐들이 숨어 있는 기재부였죠. 기재부를 예산처와 재경부로 쪼갠다고 합니다. 사실상 확정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기획재정부라는 대한민국의 행정부처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을 예산도 짜고 본인들이 기획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돈줄을 쥐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의 의중도 따르지 않는 그런 짓들을 많이 하면서 자기네들이 마치 국민의 세금의 곡간지기 같은 역할을 곡간 대장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의 국내 금융 분야를 재경부에 합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예산과 예산과 저거 뭐죠? 예산처와 재경부를 둘로 쪼개는 거예요. 기재부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는 언제 실시했던 거냐면 이미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운영했던 예산처와 재경부로 쪼개는 걸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재경부가 현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부분을 재경부가 갖고 오고요. 금융소비자보호원도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이 바뀐다. 기재부도 쪼개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산을 지네가 짜고 지네가 집행하다 보니까 지네가 모든 걸 갖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부산 시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찍을 걸. 이제 와서 이재명 찍을 거라는 사람들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해수부 이전을 반대한 부산 해운대구의 의회를 비난을 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참 이런 거 보면 진짜 빨라요. 그렇죠? 집권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벌써 해수부에서는 2029년에 이전을 한다라고 헛소리 하니까 올해 안에 이전하라. 끝. 이재명이 얘기하면 이제 이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산 시민들이 왜 부산에다가 이런 걸 옮기는데 니네가 반대하냐? 라고 하면서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부산에서 그것도 가장 부산의 강남이라고 얘기하는 해운대구에서 부산 시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나경원 하는 짓을 보면요. 왜 나국상 국민 깽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나국상이 단지 나경원이가 친일적 행동을 하고 자유대 창설 행사에 나가고 그래서 나국상이 아니거든요. 나경원이가 하면 정말 오죽하면 국힘당의 김성태 전 의원이 삭발을 하든가 노숙을 하든가 단식을 하든가 해야지 소꿉놀이 하냐. 지금 나경원 지금 뭐죠? 저기 뭐야 국회 피서농성에는 민주당 의원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쳐다보는데 국힘당 안에서 더 요구합니다. 국힘당 안에서 더 욕해요. 저거 당대표 나가려고 별짓거리 다 한다.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냥 가만히 놔도
있지. 저런 뭐 웰빙 김밥 처먹고 저러고 있으면 국민들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하겠냐. 최고급 텐트에 최고급 김밥에 스타벅스 커피에 응? 손에 선풍기 들고 책 읽고 무슨 화보 찍냐? 응? 그것도 자기네 집보다 훨씬 그 로텐더 홀에서 쾌적한. 아이고, 이게 니네들 수준이야. 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그 다음에 우리 국힘당 우리 안뛸뛸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국힘당의 혁신위원장이 안철수가 됐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국힘당의 혁신위원장이 안철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안철수가 해낼 수 있을까? 뭔가 이런 것들을 왜 안철수를 했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제가 보면요, 아니 안철수는요 또 바지가 된 거예요. 1년짜리 바지가 아니라 전당대회 전까지만이에요. 그냥 안철수는 바지예요. 또 바지 된 거예요. 제가 안철수입니다. 이번에 제가 혁신위원장이 됐습니다. 고름을 악성 종양을 적질하겠습니다. 이때는 저기 혀에 보톡스 맞기 전이고, 요즘 때가 됐답니다. 제가 악덕들은 덕듯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제가 바지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1년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당대회 전까지예요. 그럼 8월 말이면 뭐죠? 2달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2달 말인데, 희한한 게 송원석은 누가 봐도 친윤이죠. 친윤의 구세력들이 밀어서 송원석이가 원내대표가 된 것이고, 그런 송원석이가 안철수를 영입을 했다는 거예요. 안철수 누굽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예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이런 시그널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마 잘 보셨을 겁니다. 어디서 봤냐면, 안철수가 막 적극적으로 막 국힘당 집회에 나오고 막 여기저기서 막 대선 때 되게 열심히 했죠. 대선 때 엄청나게 집단회는 열심히 했어요. 경선 탈락 후보자, 경선 탈락한 사람들 중에서는 안철수가 제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안철수를, 그러니까 조중동이 이제 좀 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국힘당의 친윤 세력들이 안철수가 달라졌다. 여태까지 반대만 하는 안철수였는데 이제 안철수를 받아줘도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안철수가 갑자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그 당의 혁신위원장으로 나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있냐면, 첫째, 안철수는 차기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 자기가 혁신위원장이니까 당연히 당대표 선거에는 못 나오겠죠. 그러면 저는 왜 안철수의 바지고 개혁이나 개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안철수는 말은 자기가 혁신위원장이고 악성 종양을 적출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혁신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들 보실 때 혁신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혁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쇄신이에요. 인적 쇄신. 근데 인적 쇄신을, 인적 청산을 과연 안철수가 권선동을 날리고 권영세를 날리고 김기현을 날리고 뭐 박덕흠을 날리고 나경원을 날리고 친윤 세력들을 날릴 수가 있을까?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왜? 안철수는 당내 지지 기반이 없어요. 그냥 친윤이 바지를 세웠는데 뭐라도 하나지가 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도 인적 청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제가 안철수는 이번에 또 바보 같은 바지다. 왜 바지냐?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로 국힘당의 어떤 송원석이가 국힘당 뭐 친윤이 자기를 밀었지만 국힘당을 이번 기회에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바로미터가 있어요. 국힘당이 진짜 혁신의 마음을 먹고 안철수를 혁신위원장에 앉혔다 그러면 안철수에게 전권을 주겠죠. 전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혁신을 하려면 정권을 줘야지 인적 청산을 하든 뭐 하든 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안철수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미터예요.
과연 송원석과 그 국힘당 친윤 구 세력들이 안철수를 혁신위원장에 앉혔으면 정권을 줄까? 옛날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늘 정권을 달라. 그게 뭐냐면 뭔가 자기를 하려고 그래도 자기가 권한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절대 권한 안 줍니다. 벌써부터 송원석은 혁신은 비대위가 같이 하는 거다. 말 끝났죠? 혁신은 비대위가 같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비대위는 누구죠? 송원석 원내대표와 박덕흠과 조은희, 안철수, 얘네가 뭘 혁신합니까? 이거는 지금 계속 친윤은 덜 친윤 같은 바지들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진짜 친윤이 덜 친윤 같은 그러니까 윤석열 덜 묻은 애들을 하면서 바지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이제 본격적인 검찰 얘기와 내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윤석열 지금 여기저기서 밝혀지고 있죠. 우리가 저거 분명히 저거 관저의 스크린 골프다라고 이거는 권력형 범죄입니다. 현대건설을 윽박질러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 관저를 여러분들 얘네들이 골프장을 만들어 놓고 창고라고 거짓말을 했었어요. 여태까지 대통령실에서 저기 보이는 거 뭐냐라고 해서 계속 물어보면 창고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 이게 걸리고 있는데 이게 더욱더 웃긴 게 이 창고라고 하는 유령 건물, 이 건물을 경호처가 1억 3천만 원으로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크린 골프 기계랑 그때 시설만 설치하는데도 1억 원 더 들어요. 건물까지 짓고 스크린 골프장을 지었던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 왜 여기에 저는 분석을 했죠. 야, 여기에 왜 현대건설이 끼었지? 현대건설에다가 1억 3천에 맞춰서 지어달라 그러면 현대건설이 여러분들 하청 기업을 조져갖고 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뇌물이라는 거예요. 예산이 1억 3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현대건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현대건설은 알겠습니다. 맞춰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현대건설은 지네가 4억을 엎어갖고 5억짜리 스크린 골프장을 지어주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네 하청 업체에다가 1억 3천에 맞춰요 라고 하면서 다음에 한번 좋은 거 줄게요 라고 할 거예요. 뇌물이죠. 응? 알아서 한 거죠. 응? 근데 이것도 더 웃긴 게 이 공사비가 뭐 1억 3천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견적은 골프 설계비를 제외해도 1억 8천이었대요. 근데 1억이 비어요. 경호처에서 예산 8천 쓰고 이것저것 1억 원이 이거 국정원 돈입니다. 국정원 돈. 윤석열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예고 하나 해드릴게요. 윤석열 이번 내란 특검 조지다 보면요, 윤석열이가 천문학적인 국정원의 특활비를 갖다 썼을 거예요. 다 걸립니다 앞으로. 진짜로. 얘네들 돈 국정원의 특활비는 여러분들 영수증이 필요가 없어요. 응? 국정원의 특활비는 영수증이 필요 없고 거의 그냥 통과거든요. 예전에는 국정원의 특활비가 8천억인가 그랬어요. 옛날에 국정원의 특활비가 8천억 정도 했었어요. 이 국정원장 누구야? 조태웅이 아니에요. 돈 갖고 오라면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들 그 시작하자마자 뭐 5만원권 한국은행권 그거 다 국정원 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하죠? 그 돈 나왔었잖아요. 그거 다 국정원 돈이에요. 국정원은 예산을 출처를 밝히지 않잖아요 지금. 관권 화폐 그게 다 관봉. 관봉이
그게 다 국정원 돈일 거예요. 이거 아마 여기에만 얘네가 그 국정원 돈을 썼을까요? 특활비? 예, 다 걸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으로 하고 1부 주요 단신 끝낼게요. 지금 서울경찰청장 누구죠? 박수현인가 아직 그놈이죠. 박현수인가? 그놈 아직 서울경찰청장이죠. 지금 경찰도 혼나야 됩니다. 지금 맞죠? 서울경찰청장 박현수인가 걔죠. 지금 이놈들이요 아직도 경찰 내 친윤 세력들 빨리 속아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광훈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도 5개월째 정광훈을 수사 안 해요. 5개월째 정광훈 수사를 안 합니다. 서울경찰청에서. 박현수가 거기 버티고 있으니까 안 할 거 아닙니까? 빨리 서울경찰청 인사도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응? 이 새끼 정광훈 수사 안 해요. 응? 빨리 정광훈도 잡아들여야 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2부 지금 내란 특검 수사 3특검에 대해서 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5일날 지금 특검으로 와라 2차 소환을 했죠. 그랬더니 나 10분이나 20분 정도 늦을 수도 있다 이지랄 떨었죠. 이거 완전 지금 여기저기서 평가가 나오는 게 윤석열 변호인단 즉 윤석열 측과 특검 측의 기싸움에서 윤석열은 완패했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윤석열과 특검의 기싸움 초반에 막 펼쳤죠. 특검이 제압했다. 변호인단도 수사가 들어갔고 변호인단도 이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완전 윤석열 측의 완패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특검팀이 윤석열을 2차 소환을 예고를 했는데 10분 정도 20분 정도 늦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뒤끝을 보였는데 이건 뭐냐면요 완전히 꼬리를 내린 거래요. 어떻게든지 체포영장만은 막아보겠다라는 어떤 궁색한 플레이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꼬리 내린 거고 그러니까 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윤석열 소환 날 막 국힘당 애들이 와갖고 막 항의하고 특검 앞에서 난리치고 그래야 되는데 개미새끼 한 말이 없잖아. 봐봐 생각해봐 그쵸? 옛날에 탄핵당하기 전까지는 막 국힘당 의원들 관저 앞에서 데모하고 연병을 하더니 윤석열 파면되고 나서 특검 소환하는데 개미새끼 한 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특검이 소환하는데 거부하면 체포당하고 구속당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개기기는 지가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그 착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늦을 수 있다. 야 아크로비스타에서 특검까지 서초동 고검까지 5분이면 와. 그쵸? 5분이면 와. 응? 등신 새끼도 아니고 5분이면 올 거리를 10분이나 20분 늦겠다? 특검이 그걸 봐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특검이 그걸 봐주겠냐고. 5분이면 오는 거리를 응? 경호 쳐받아가면서 5분이면 오는 거리를 특검이 받겠냐고 이거를. 응?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 내란 특검부터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이 특검 말고도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내란 진상조사단에서 10가지를 수사하라라고 하면서 사실상 특검에게 자료를 많이 넘겼어요. 그게 뭐냐? 첫째, 내란 모의 기획과 군사 반란죄를 적용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영 등 내란 세력들은 언제부터 내란을 모의했고 준비했는지와 영구집권 계획하에 부정선거 프레임을 만들기와 국회 해산 등과 관련한 노상원 구상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그리고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인 계엄 문건, 계엄 선포문, 포고령 등 작성자 및 지시자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 포고령 누가 만들었고 그것도 다 밝힌대요. 계엄 문건, 계엄 선포문, 포고령 작성자가 누구고 누구에 의해 지시에 의해서 작성한 자냐 그것도 살펴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방첩사와 노상원 팀에서 생산한 계엄 관련 문건 일체, 불법한 군대 동원은 군사반란 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기소, 군사반란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외환 유치 의혹.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24년 6월 상부로부터 작전이 하달되었고 10월 초와 11월 중순에 국가안보실, 경호처, 합참, 드론사가 합동으로 관여해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유도했다라는 혐의입니다. 육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의 북방 한계선 NLL 유협 비행은 2024년 6월 7일 6월, 7월, 8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하였고 노상원 수첩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와 일치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아파치 헬기가 NLL에서 계속 6월, 7월, 11월 NLL에서 얘네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2024년 6월, 7월, 8월, 11월 요때 아파치 공격 헬기가 북방 한계선에서 왜 활보했냐면, 얘네들이 1차적으로 노린 거는 뭐냐,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것들 기억나시죠? NLL 침범했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연평도에다가 폭격하는 순간 이게 계엄령에 맞춰서 계엄 요건이 되잖아. 그걸 노린 거예요. 계엄 요건을 맞추려고 연평도나 이쪽에 포격만 오면 바로 계엄령 선포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노상원 수첩. 12월 3일 내란을 실질적으로 설계했다는 노상원 수첩에는 1만 명 호송선을 준비하고 북의 공격 유도, 좌파 세력 붕괴, 삼선 개연, 500명 수거 대상, 좌파 반국가 세력 규정 등을 적시했고요. 12월 3일 내란 계획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첩 작성 경위 및 실행 여부, 요것도 조사해야 되고요. 네 번째, 수사 2단. 수사 2단은 여러분들 노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상원, 김용근 등 롯데리아 4인방에 주축이 되어 만든 정보사 수사 2단은 전현직 HID와 군사경찰 70명으로 구성된 불법 사조직으로 체포조, 신문조 역할 수행 계획, 12월 3일 내란 당일 판교 정보사에서 집결하였고 중앙선관위 불법 장악을 계획했던 요 사건도 수사 2단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 내란 의혹,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사이버 내란 의혹도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국정원, 방첩사, 777 사령부, 사이버사가 중심이 된 사이버 내란 의혹은 수천 개의 표적관리 대상에 대해 SNS 사찰 등 활동을 하였으며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백억의 국정원 특활비 우회 지원을 했고요. 사이버사, 사이버 정찰 TF 활동, 방첩사 정보 종합 통합 대응팀 구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로 사이버 내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 개입 의혹, 내란에서 다 밝힐 거예요. 12월 4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영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니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점, 여인영이 지시한 겁니다.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 대검 부장검사, 국정원 처장 등이 순차적으로 통화한 내용,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이 과천 성광위로 출동을 했던 점, 그리고 복귀했던 거, 이거 다 검찰도
내란에 개입됐다는 확실한 증거죠. 7번째, 방첩사의 블랙리스트. 전현직 장군 블랙리스트, 군 법무관 블랙리스트, 여인영 육군총장 인사계의 군의관 블랙리스트, 방첩사 내부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에 이어 국회의원 사찰 의혹, 방첩사 비서실, 신원보안실, 정보융합실 등에서 생산한 수많은 불법적인 문건, 여기에 뭐 최강욱 블랙리스트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영현백과 종이관 구매. 이거 참 소름 돋는 거죠. 12월 내란을 앞두고 종이관 1000개와 영현백 3000개를 실제로 구매한 경위, 2028년까지 영현백 32,000개를 비축하려는 육군 계획 관련 노상원 수첩의 1만 명 수거 계획과의 연관성 수사 촉구. 그 다음에 제2계엄 의혹. 국회에서 새벽 1시에 계엄 해제 의결된 이후 윤석열과 김용현 등 합참 결심 지원실에서 대책 회의를 했고, 새벽 2시에 수방사 예하 부대인 52사단 광명에 있는 겁니다. 과 56사단 고향에 있는 기동부대들을 가용한 인원들을 파악해 긴급 지시했다고 합니다. 박인수 계엄사령관 지시에 의해 새벽 3시에는 계룡대 육군 장성담 버스 2대가 출동하였고, 윤석열은 해제 의결 3시간이 넘은 새벽 4시 27분에 계엄을 해제했었습니다. 12월 4일 저녁 법무부 장관, 해안장관, 법제처장, 민정수석, 법률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 모여 안가 회동을 하여 제2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수방사 수호신 TF,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수방사 계엄 대비 비밀 조직인 수호신 TF 관련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왜 공식 문건에 남아있지 않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단위까지 이 수방사 수호신 TF가 보고가 되었는지, 국회 단전 지시 외에 국회 통제하려는 개혁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10가지를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이 특검에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오늘 내란 특검에서 왜 자꾸 지금 외환죄를 본격적으로 먼저 수사를 하냐면 윤석열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을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로 구속시키는 것보다는 윤석열을 내란죄로 일단은 구속을 해야지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왜 윤석열 내란 특검에서 여러분들 왜 윤석열 외환죄를 먼저 건드리냐면요, 내란죄는 어느 정도 수사가 되고 있잖아요. 군 쪽의 반란이나 윤석열 쪽의 반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외환죄는 검찰이나 그 어떤 곳에서도 건드리지 않았죠.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외환죄는 박세현 고검에서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어디에서도 외환죄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먼저 외환죄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거는 윤석열 구속을 담보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왜 외환죄에 특검이 이렇게 집중하냐? 결정적 증거가 있대요. 녹취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현역 군 장교가 평양의 무인기를 날리라고 윤석열 지시라고 했다라는 녹취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녹취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특검은 증거로 녹취를 제공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이 윤석열 외환죄를 본격 수사하는 거고, 거기에 무인기 의혹, 외환죄를 밝히다가, 외환죄가 뭡니까? 윤석열은요 대한민국 국민들 다 죽이려고 했어요. 사형시켜야 돼요, 이 새끼. 전쟁 일으키면 서울에서 최하 100만 명 이상 죽습니다. 응? 그냥 북한 도발을 유도해갖고 지 권력 유지하려고 계엄령 선포하고 이지랄 떨라고 전쟁을 유도한 새끼예요. 응? 무인기를 그래서 10월에도 한번 보내고 11월에도 한번 보냈잖아요. 응? 북한이 응답을 안 해서 다행이지. 응? 여러분들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제가 물어봤더니 드론이랑 이 무인기 전문가가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들 몰래 보내려고 그러면 이걸 하얀색으로 하지 않는데요. 눈에 잘 띄라고 흰색에다가 무인기를 이렇게 크게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응?
무인기를 이렇게 크게 보내지 않는데요. 걸리라고, 눈에 잘 띄라고 흰색에다가 이만한 크기로 보낸대요. 안 그래요? 이게 만약에 작전상 뭔가를 하려고 했으면 그냥 검은 페인트 칠을 밤에다가 보내면 안 보여요. 흰색에다가 눈에 확 뜨게. 응? 그렇게만 봐도 여러분들 무인기 의혹이 지금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왜 무인기를 띄웠나잖아. 특검이 밝힐 건. 그러면 저것들은 또 거짓말할 거 아닙니까? 북한의 정보에 이상한 감지가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데, 당연히 윤석열이가 무인기를 평양에 보낸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김정은이는 영구 집권을 꿈꾸고 있고, 왜 미국과의 협상을 올인을 했었고, 왜 북한에서 핵을 저렇게 개발을 했을까요? 권력 유지예요. 권력 유지. 핵무기 없었으면 벌써 미국은 이란 습격하듯이 북한의 김정은이 축출했겠죠. 집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당연히 저런 그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면요, 김정은이 볼 때는 나 암살하려고 보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가만한 최고 존엄이잖아. 북한에서 최고 존엄을 대한민국이 무인기를 보내서 사살하려고 그랬다. 이거는 그냥 전시 상황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것은 전쟁 도발이었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고 전단을 뿌리고 그 전단 내용에 김정은을 욕하고 비난하는 걸로 채우면 바로 북한 군부대가 대응을 해서 우리를 향해 도발했을 것인데, 북한이 참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상한 게 있습니다. 김태호 1차장은 정권 초기에 HID 부대를 방문을 합니다. HID 요원이 편성된 정보팀을 대통령실에 두고, 그래서 이미 그런 루트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어요. 김태호가 없어졌다 그랬죠. 김태호가 정권 초기부터 HID를 방문했었대요. 이 뉴라이트 전쟁주의자들이거든요.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특검에서 녹취를 확보했다라고 했죠. 그 녹취를 보면 윤석열 지시였다라고 하는 말이 확실히 나옵니다. 그래서 특검이 여기서 어떤 조사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냐면요, 외환죄뿐만 아니라 무인기 납품을 실무진을 조사를 한답니다. 무인기를 어떻게 갖고 왔고, 누구로부터 수입을 했고, 누구로부터 갖고 왔고, 특검팀이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상대로 북한에서 공개한 무인기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납품한 무인기의 유사성, 이 무인기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납품한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갖고 온 거냐, 진짜로 그걸 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납품한 무인기인지, 아니면 몰래 갖고 와서 이번에 북한을 전쟁 도발을 하려고 몰래 비밀리에 밀수해서 쓴 건지, 그거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외환죄를 적용해서 바로 구속시키려고 왜 외환죄를 먼저 겨누냐. 이 외환죄는 아무도, 지금 내란 사건은 왜 그러냐면, 내란 사건도 아직 미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내란 사건을 수사해갖고 윤석열 영장을 못 치잖아. 이해하십니까? 이미 윤석열은 내란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구속됐다가 풀려났기 때문에 동일 사건으로 영장을 재청구하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외환죄로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란죄는 어차피 어느 정도 됐고, 내란죄로는 영장을 못 치니까 외환죄로 먼저 쳐갖고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특검이 작전상. 그 다음에 오늘 이거부터 얘기했어야 되는데, 오늘이 여러분들 준비기간 20일이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검을 임명한 다음에 이제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3개의 특검이 전부 현판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특검이 이제 뭐 특검보 특검보도 내란 특검은 6명,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은 4명의 특검보까지 이제 진영을 다 갖췄고, 사무실도 다 마련됐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번에는 최혜병 특검 얘기 좀 할게요. 최혜병 특검은 바로 임성근을 제일 일바따로 조사를 했죠. 왜 그러면 최혜병 특검의 이명현 특검은 왜 임성근을 먼저 정조준했나? 이거는 기선제압이죠. 김건희는 조만간 소환 날짜를 잡고, 김건희 사건은 여러분들 가장 최혜병 사건에서 관련성이 많은 건 임성근 아닙니까? 임성근을 구속시키면 임성근 입에서 여러 가지 진술이 나오겠죠. 최혜병 특검에서 김건희를 잡으려 그러면 외압에 결국은 이종호 블랙펄 인베이스먼트의 이종호가 김건희를 이용해서 임성근 구명 로비를 했다라는 게 가장 의혹이잖아요. 임성근이 밖에 있는 한 임성근이가 김건희나 이종호가 자기 구명 로비를 도와줬다라는 말을 안 부르겠죠. 이명현 특검도 임성근을 먼저 구속시키고, 뭘로 구속시키냐? 과실치사. 과실치사로 먼저 임성근을 구속시키면 사람이 구속돼 있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왜 내가 다 이거를 뒤집어 써야 되지? 먼저 임성근을 선제적으로 구속을 시키고, 내란 특검은 윤석열을 선제적으로 구속시키고, 최혜병 특검은 임성근을 선제적으로 과실치사로, 분명히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되게 간단하잖아. 너가 업무상 수중수색을 지시했냐 안 했냐, 여기저기 다 수중수색을 그 현장 대대장들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했다라는 진술이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임성근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수중 수색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버티고 있죠. 먼저 임성근을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이종호와의 관계, 이종호와 또 그러면 그 다음에 구속 대상자가 누구죠? 이종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종호를 조지면 김건희로부터 어떤 그 구명 로비를 했냐 안 했냐라면 김건희까지 가는 거죠. 저는 최혜병 특검은 임성근, 이종호, 그 다음에 뭐 국방부 김용현이 됐든 김건희로 가는. 왜 여러분들 잘 봐요. 임성근 왜 최혜병 특검에서 김건희를 일바따로 구속을 안 하냐면, 당연히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를 일바따로 구속하겠죠. 이게 또 특검의 상도가 있잖아. 이쪽 특검은 김건희 특검이야.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를 구속시켜야지. 최혜병 특검에서 김건희를 구속시키면 이상하잖아. 상도가 있잖아. 상도가. 그쵸? 누가 봐도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를 구속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구속시킬 거를 최혜병 특검에서 먼저 구속시키면 안 되잖아. 상도가 있지. 그러니까 이쪽은 가장 최혜병이 죽음으로 이르게 한 임성근의 과실치사, 그리고 그 어떤 국방부 그 어떤 김용현이나 그 중간에 연결된 사람들을 먼저 구속시키고, 당연히 김건희는 김건희 특검에서 처리를 하겠죠. 내란 특검은 윤석열 특검에서 처리하고, 요렇게 여러분들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면 이명현 특검이 왜 임성근을 먼저 조졌냐, 일단 임성근을 과실치사로 구속을 시켜야지 나머지 이종호나 김건희, 거기에 외압을 행사했던 여러 가지 국방부나 이쪽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돼서 임성근의 자백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국방부에서 최혜병 사건을 특검에게 이관했습니다. 특검이 바로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특검이 항소 취소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검찰이 여러분들 항소했잖아. 박정훈 대령 무혐의 나왔다고, 무죄 나왔다고 항소한다고 지랄을 했잖아. 그랬더니 특검이 이 사건을 갖고 와서 항소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의가 잡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국 정지 당한 윤. 네, 김건희 여러분들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왜 김건희를 출국 정지를 취소했다가 다시 했냐. 이건 뭐냐면요,
김건희는 사실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출국 정지가 걸려 있었어요. 김건희는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해놨던 상태인, 출국이 그래서 막힌 상태였는데, 이 사건을 이제 특검이 이첩을 받으면요, 자기네들이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지검에 출국 금지를 해제하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뭔가 했더니 중앙지검에서 출국 정지를 해놓으면 특검 모르게 출국 정지 취소도 해놓을 수 있잖아. 이해가 가세요? 뭔지 아시겠죠? 중앙지검에서 출국 금지를 해놨으면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을 법무부에다가 중앙지검이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취소를 해보고 특검이 출국 금지 조치를 다시 신청을 하면 출국 금지 해제 신청을 이제 특검이 갖고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당연히 법무부에다. 지금 법무부 장관 누구죠? 정성호야. 바로 법무부가 받아준 겁니다. 특검이 김건희 출국 금지를 새로 신청하니까 바로 법무부가 오케이 받아준 거예요. 정성호.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보셔야 돼요. 혹시 꼼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한 것이고, 김건희 여러분들 알다시피 의혹은 수사 대상만 16개죠. 제가 볼 때는 한 30개 넘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김건희는요, 왜 휠체어 쇼를 했는지 아실 겁니다. 김건희 일주일에 5일은 특검 불려가야 돼요. 최하 일주일에 2번은 김건희 특검에서 부를 테고, 최혜병 특검에서도 부를 테고요, 내란 특검에서도 부를 수가 있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특검은 3개인데 모두가 김건희를 향하고 있다. 윤석열은 사실 내란 특검만 집중을 하면 돼요. 김건희가 한 일은 윤석열이 비응신이 뭘 합니까? 몰라요. 최혜병도 이것도 김건희가 보스잖아요. 사실 윤석열은 내란 특검만 가면 되지만 얘는 오늘은 어디 특검인가요? 오늘은 최혜병 특검입니다. 아 씨발 이지랄 할 거야. 오빠는 하나밖에 안 봤잖아 이 등신아. 나는 3군데 끌려다녀야 돼 이 등신 새끼야. 네가 성공 못하는 바람에. 진짜 그렇잖아. 응? 안 그래요? 김건희는요, 진짜 특검이 김건희 소환 날짜 조정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특검끼리 김건희 소환 날짜 조정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 특검끼리 계속 저희가 그러면 내일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다음날 부를게요. 이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김건희는 한두 건이 아니잖아. 최하 일주일에 2-3번은 김건희 특검 가야 되고, 분명히 최혜병 특검도 가야 되고, 어디야 내란 특검도 가야 되고, 응? 진짜 거의 BTS급이야. 응? 하루 일정이 특검이야. 아침 9시에 출근 특검 가셔갖고 밤 12시까지 조사 받으시고, 내일 아침에는 뭐 9시까지, 내일 아침에는 다시 명태균 특검. 거의 BTS야. 응? 그래서 특검이 얘기가 있대요. 언제까지 일정을 조율할 거냐. 다 구속시키자. 그래서 지금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그 서초동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건희는 이번 주에 첫 소환하고 바로 구속시키고, 윤석열도 외환죄 2번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해서, 김건희, 윤석열, 왜 그러면 특검은 시간이 정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특검이 검찰들 같이 무한정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150일, 180일 막 이러잖아. 170일.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먼저 구속시켜놓고 여러분들 조사하면 쉽잖아.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 진짜 기대하는 윤석열, 김건희 구속 7월달 안에 둘 다 구속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렇죠. 맨날 특검이 조사 날짜 조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 구속시켜놓고 어느 특검이 데려가든가 어느 특검이 법무부에다가 전화해갖고 오라 그러면 되잖아. 응? 그래서 요거 한 번만 아까 제가 보라 그랬는 거 다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요 밑에 총 267, 205, 그 다음에 뭐 105, 이건 뭐냐면요,
특검에 같이 관련돼 있는 사람들 알다시피 특검 1명, 보 6명, 파견검사 60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00명, 그래서 267명이라는 거고, 김건희 특검팀 여기는 4명 보고, 그 다음에 파견검사 여기 40명, 그 다음에 특별수사관 80명, 공무원 80명 이렇게 나눠진 거고요. 그러면 김건희 거 좀 우리가 좀 들여다봅시다. 김건희 거만. 금융감 어떤 사람들이 주요 인적 구성이냐, 얘는 하도 도둑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감원 주가 조작, 그 다음에 계좌 털어야 되죠. 금융감독원 3명, 국세청 1명. 국세청 1명을 한다라는 것은 모든 계좌를 다 들여다 보겠다는 거예요. 김건희 말고도 최은순 뿐만 아니라 뭐 동생 뭐 다 들여다 보겠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랑 계좌랑 내역이랑 다 들여보겠다는 거예요. 한국거래소 2명은 주가 조작이 이것만 있었냐, 삼부토건, 도이치모터스 말고도 의심되는 주가 조작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예금보험공사 3명, 윤재남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수상과장, 이거는 신속하게 영장 집행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부지검에서 금융증권 범죄 수사를 했던 사람이 왜 검사가 투입되냐면 바로바로 의혹이 있으면 압수수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요 수사, 명품가방 건진법사 관련 브로커 명태균 공천개입 여론조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부당개입 양평고속도로 의혹, 얘를 세지를 못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뭐 별게 다 있죠. 응? 그 다음에 진행 상황 7월 2일 현판식 열고 본격 수사 개시해서 오늘 김건희 측 변호인에게 소환 날짜를 통보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게. 그 다음에 이쪽 내란행위 외환 군사반란, 이거 보세요. 내란행위 외환행위 군사반란, 이게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군사반란, 부대 이동시키고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내란죄만 했지만 군사반란 걸리면 사형이잖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군사반란, 이 군사반란에 동참했던 자들 있잖아. 지금 여인영, 노상원 이런 애들, 군사반란이 진짜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 선포 관련 범죄 의혹 11가지 다 사형입니다. 외환, 내란 뭐 이런 거, 군사반란 이런 다 사형입니다. 전두환 노태우도 군사반란으로 갔잖아요. 최병 사건은 그거에 비해서 조금 간단해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 8가지. 여기엔 김건희도 포함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나눠서 보시면요, 이 특검들이, 여러분들 이 사건의 결론은 언제 나오죠? 내란 특검 170일, 김건희 특검 170일인가? 최병 특검만 140일인가? 거의 5달 안에 다 나와요. 5달, 올해 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잡아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김건희는 영장 칠 게 너무 많대요. 아무거나 하나 주가 조작으로 영장 전화갖고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구속 만기 전에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구속 연장 1심이 안 끝나면 구속 연장으로 다음 사건 또 영장 치고, 한 번에 영장 안 친다는 거야. 김건희 사건은 너무 많아서 사건 하나하나 또는 별개 쪼개서 영장을 친다는 거야. 그럼 구속기간 만기 되면 또 영장 하나 치고, 또 구속기간 만기 다가오면 또 영장 하나 치고, 김건희는 못 빠져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우리가 앞으로 되게 즐거운 특검 수사 상황이,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특검 수사 상황이 결국 내년 지방선거 선거 운동이에요. 국힘당은 아무리 개혁이고 나발이고요, 특검에서 진상이 규명되면 여태까지 윤석열 탄핵 반대를 하고 친윤 행세했던 새끼들, 여기에 이제 더 발전해 나가면 이제 국힘당 의원들 줄줄이 소환돼 갖고 나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내란 특검 누구 조사했어요? 한덕수 겨냥하잖아. 제가 보면 내란 특검도 한덕수 바로 구속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여기에다가 국회의원들까지. 내란 특검이 대박이에요. 내란핵이 동조 가담자들 해갖고 국회의원들 다 구속시킬 수 있어요. 제가 보면 내년에 의외로
보궐선거 많이 나올 가능성 많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다 구속시키면 다 보궐이에요. 그렇잖아요. 응? 그렇잖아. 지금 내란 특검 올해 안에 끝나. 국민의힘의 주호영이나 나국상이나 이런 애들, 윤상현이나 이런 애들이 멀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걸립니다. 다. 응? 이게 무슨, 제가 보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어떻게 보면 이 새끼들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새끼들은 다 범죄자야. 내 눈에는. 제 말 틀린 말 아니죠? 윤석열 정부에서 일한 새끼들은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범죄자야. 권영세, 권난동 이것들 다 구속시켜야 됩니다. 이것들. 특검에서 오늘 어떻게 했어요? 한덕수, 그 다음에 산자부 장관 안덕근, 윤석열 강요들 조짐은 그 다음 누구예요? 국회의원들이에요. 윤석열 강요들, 대통령실 정진석,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몇 명이에요? 60명이에요. 60명 파견 검사가. 그러면 한 사건당 검사들이, 중요 사건은 내란 외환은 한 10명씩 검사들이 붙고 나머지 사건들은 검사 2~3명씩 붙어갖고 집중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쵸? 지금 대통령실 담당 2명 검사, 수사관 한 10명, 뭐 한 5명씩 붙여주고 다 그래서 쪼개서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파견검사 60명이고 특검보가 여기 뭐 파견검사 60명을 특검보가 6명이니까 10명씩 팀장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6분의 1이니까 특검보 1명당 파견검사 10명들 지휘하는 거죠. 그래서 각 사건의 결과들이 나오겠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들. 특별수사관 100명.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첫째, 윤석열과 지금 뭐 그 군 반란에 가담한 군인들은 지금 잡혀 있는 상태고, 거기에 이제 국무위원들, 한덕수 외에 강요들, 그 당시에 비상계엄에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장관들, 그 다음에 그 대통령실, 그 다음에 그 내란에 저는 경호처도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내란 사건에 있어서 경호처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김성훈 이런 새끼들 다 경호처, 이런 새끼들도 내가 볼 때는 전부 내란 사건의 관련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다 정리하면 동시다발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소환하겠죠. 특검이 사실상 선거운동, 민주당 지지율 올라가고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지금 특검이. 우리나라 헌정사상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출발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그냥 수영장, 개수영장 만들어 놓고 캣타워 만들어 놓고 골프장 만들어 놓고 무슨 지네 아방궁도 아니고 그냥 지네 휴양지를 만들어 놓은 거야 김건희. 예? 밤에는 경호원들 데리고 편의점 가갖고 쇼핑하고. 도라이입니다 도라이. 저런 게 대한민국 저걸 가만둡니까? 진짜 천박한. 아휴 진짜. 네, 그 다음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잠깐만 하고 오늘 얘기할게요. 지금 민주당 10일까지 후보 등록을 합니다. 7월 10일까지 당대표 후보 등록을 하고요. 8월 2일날 선출을 하게 됩니다. 권리당원 55%, 국민여론조사 30%, 대의원 15% 비율로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의 사태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한석과 같이 당대표 선거가 이루어지고, 경선은 19일, 20일, 26일, 27일, 8월 2일 파이널로 진행이 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정청래 의원님이랑 박찬대 의원님 두 분이 검찰개혁 토론회에 동시에 가셔서 9월까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 이거를 어떤 게 있냐면요.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하죠. 검찰개혁은 어차피 법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굳이 검찰개혁에 끼어들지 않고 민주당이 법으로 9월까지 입법을 완료를 하겠다는 거예요. 박찬대가 되던 정청래가 되던.
그럼 여기서 제가 보면 여기저기서 조금 우려가 나오는 건 뭐냐면, 정성호 의원이 예전부터 약간 검찰 개혁은 좀 예전부터 약간 반대의 기류가 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의 철학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서 지금 민주당에서 한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속도 조절. 제발 요 말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속도 조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광석화처럼 몰아쳐서 검찰은 해체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가장 힘이 셀 때 정광석화 같이 몰아쳐서 검찰을 사실상 폭풍처럼 몰아치고 정광석처럼 해체시켜 버려야 됩니다. 거기에는 뭐가 관건이다? 속도전입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은 속도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9월 안에 끝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과는 선긋기를 했다. 누가 당대표가 돼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님 둘 다 검찰청 9월 안에 폐지하겠다. 9월까지 폐지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법무부 장관과 엇박자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민주당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당대표 1년짜리와 보궐 최고위원 빼앗는 거죠. 과열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청래 지지자들은 박찬대를 욕하지 않습니다. 박찬대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은 정청래를 수박을 만듭니다. 박찬대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정청래를 욕하면 박찬대가 욕먹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집권 초기에 민주당 지지자들끼리 갈라치기 하는 이런 전당대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둘 다 찐명이라서 사람들은 혼란이 있을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응원하면 됩니다. 그쵸? 이때다 싶어갖고 정청래 까면서 박찬대 응원하는 새끼들은 진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갈라지면 제일 슬퍼하고 제일 힘 빠지는 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거의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어떻게 잘 제가 심층 분석을 했는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밤에 심층 분석을 들으면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이나 특검이 어디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지 대부분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골고루 단신과 심층 분석을 통해서 다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도움이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